손녀를 협박한 의사 사위의 충격적 진실. 사위가 죽어가는 손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66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을 자식 키우고 손녀 돌보며 살아왔는데 의사인 전 사위가 죽어가는 제 손녀를 볼모로 집을 빼앗으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된 박영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작은 시골에서 밭일하며 살고 있어요. 혼자 손녀를 키우며 8년을 버텨왔습니다. 제 손녀 은별이는 올해 12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아이랍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주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해요. 이 아이 아빠는 장태준이라고 대형 종합병원 외과 과장이에요. 제 딸 정미라의 전 남편이죠.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사위 태준이는 능력 있는 의사였고 딸 미라는 현명한 아내였죠. 은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8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태준이가 갑자기 변했어요. 더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면서 출세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미라한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유는 더 기가 찼죠.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라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태준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을 사위로 키워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당장 태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이 녀석아, 정신 나갔니?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니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는 더 큰 성공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린다니,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하지만 태준이는 끝내 이혼을 강행했어요. 재벌가 딸과 재혼까지 했미라는 그 충격에 정신적으로 많이 상했어요. 매일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은별이도 아빠가 떠난 걸 이해 못해서 계속 울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 소리를 했죠. 미라가 은별이한테 설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미라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마음의 병이라는 걸, 사위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매일 지켜봤거든요. 2년 후 미라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37살에 말이에요. 의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태준이가 딸을 죽게 만들었다고. 미라가 죽던 날 태준이가 와서 조문했어요. 뻔뻔하게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딸 장례식이니까 조용히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 인간을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미라가 죽고 나서 은별이를 키우는 건
완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태준이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은별이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새 가족이 있으니까 신경 쓰기 싫었나 봐요. 저는 밭일하며 은별이를 키웠어요. 쉽지 않았지만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은별이도 정말 착해서 할머니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된다며 혼자서도 잘했어요. 그런데 은별이가 8살 되던 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소변 색깔이 이상하고 자꾸 붓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선천적 신장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병인데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것 같다고요. 이제부터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은별이가 평생 고생해야 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매주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기 시작했어요. 은별이는 10살도 안 된 나이에 큰 병원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해 주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런 어린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4년 동안 투석을 받으며 지냈어요. 은별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과 놀기도 힘들었죠. 다른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은별이는 늘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은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 저 꼭 건강해져서 의사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 지난달이었어요. 은별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투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신장 이식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장 이식이라니 그런 큰 수술을 이 어린 나이가 받아야 한다니.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가족 중에 맞는 기증자가 있는지 검사해봐야 한다고요. 혈액형이 맞고 조직 적합성이 맞아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부터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당뇨도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누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준이한테 연락해야 한다니. 8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그 인간한테 은별이를 위해 연락해야 한다니. 하지만 손녀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태준아, 나야. 은별이 엄마 어머니. 태준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은별이가 많이 아프다. 신장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태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번 병원에 가보죠. 며칠 후 태준이가 병원에 왔어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살이 찌고 옷차림도 화려해졌더라고요. 출세한 티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아빠,
정말 아빠야.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어. 태준이는 어색하게 은별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은별아. 아빠가 바빠. 모두 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다행히도 태준이가 기증 가능한 상태였어요.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기증하시면 성공 확률이 5% 이상이에요.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은별이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하지만 태준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수술 날짜를 자꾸 미루려고 했어요. 다음 주는 안 되고 다다음 주도 바쁘다고 했어요. 의사가 급하다고 했는데 왜 미루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태준이가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태준이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수술은 하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제 명의로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가 살던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손녀 살리는 조건으로 집을 달라고 태준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 집 원래 제가 마련한 거잖아요. 이혼할 때 미라한테 줬지만 지금은 필요해요.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뭔 소리야. 손녀가 죽어가는데 집을 달라고? 너 정신 나갔니? 태준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별이 살려주고 어머님은 집을 주시고 공정한 거래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래라고, 자기 딸 살리는 게 거래라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나. 하지만 은별이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이 없으면 저는 갈 데가 없지만 은별이가 죽으면 정말 끝이잖아요. 태준아, 알겠다. 집을 줄게. 은별이만 살려다오. 태준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현명하시네요. 내일 등기소 가서 서류 정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억울했어요. 4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사위한테 빼앗기다니. 하지만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등기소에 갔어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집을 태준이 명의로 넘겨줬어요. 태준이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이제 수술 날짜 정하죠. 다음 주 금요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은별이가 건강해지는구나. 하지만 그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최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47살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죠.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 여사님이시죠?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 했는데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니 만나보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8년 전 딸 정미라 씨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건이요? 미라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당시 정미라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었는데 장태준 씨가 편법을 쓴 거예요.
병원 기록을 조작해서 정미라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이혼당한 것처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했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최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미라 씨가 아플 때도 치료를 미루게 했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가능했던 거죠. 일부러 약한 처방을 내주거나 검사를 늦춰서 병이 악화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미라가 태준이 때문에 죽은 거라는 말이에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병원 기록 조작한 것, 처방전 위조한 것, 전부 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내 딸을 죽인 게 그 인간이라는 거군요. 8년 동안 몰랐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별이 치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조작이요? 어떻게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은별이 치료 기록이었는데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 기록도 있었어요. 사실 은별이한테 맞는 기증자가 몇 명 더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그럼 태준이 말고도 다른 기증자가 있다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답했어요. 네, 맞아요. 뇌사자 기증덱 목록에도 올라가 있고 혈액형이 맞는 친척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장태준 씨가 그 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이 유일한 기증자라고 거짓말 하면서 집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집을 안 줘도 은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딸을 죽이고 손녀까지 볼모로 잡다니. 최 변호사가 진정하라며 말했어요. 박 여사님, 진정하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태준이가 한 일을 다 신고했어요. 딸 치료, 기록 조작, 손녀 치료 정보 은폐, 집 강취 시도까지 전부 다요. 경찰이 조사해보니 정말로 태준이가 온갖 불법을 저질렀더라고요. 병원, 의료진까지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했던 거예요. 며칠 후 태준이가 체포됐어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강요 혐의로 구속됐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유명 병원 과장이 환자 기록 조작하고 불법 장기 거래 시도했다는 내용으로요.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데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은별이 수술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른 기증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수술하던 날 정말 떨렸어요. 6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은별이가 살았다. 며칠 후 은별이가 깨어났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은별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꿈도 키워봐. 태준이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모든 걸 잃었죠. 자업자득이었어요. 딸을 죽이고 손녀까지 볼모로 잡은 죄를 받은 거니까요. 법정에서 태준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등을 돌렸어요. 용서는 없다. 내가 한 일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라. 지금 은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있어요. 꿈도 다시 키우고 있죠. 할머니, 저 정말 의사 될 거예요. 착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나쁜 의사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정말 감사해요. 집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태준이가 사기로 뺏어간 거라서 원래 주인한테 돌아온 거죠. 최 변호사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최 변호사님이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은별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만약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태준이한테 집까지 뺏기고 은별이도 못 살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태준이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최 변호사님 같은 좋은 분도 계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잊지 마세요. 저도 은별이를 위해서 집까지 포기할 뻔했지만 결국 모든 걸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악인의 정체를 알았고 은별이도 건강해졌으니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은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준이가 감옥에 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35살쯤 되어 보였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준 씨, 현재 아내 김소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죠. 태준이 현재 아내라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 때문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저한테도 거짓말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물어봤더니 소영이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전 부인과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은별이가 살아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죽었다고 거짓말을? 그럼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한 이유가
그거였군요.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남편한테 양육비라도 보내라고 했을 텐데,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빼갔어요. 사실 도박에 쓴 거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태준이가 도박을 했다니, 그런 줄 몰랐거든요. 소영이가 계속 털어놨어요. 남편 빚이 엄청나요. 5억 원이 넘어요. 다 도박으로 잃은 돈이에요. 저희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소영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태준이가 더 나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소영이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남편 감옥에서 나오면 이혼할 거예요. 그때 은별이 양육비 문제로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태준이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돈보다 자기가 먼저니까요. 며칠 후 태준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손으로 쓴 긴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를 죽게 만들고 은별이를 협박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은별이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장태준 올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미워해도 미워도 한때는 사위였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6개월 후 태준이가 가석방됐어요. 출소하자마자 저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하지만 은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추워 보여요. 그래서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태준이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태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은별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 쓰레기였어요. 은별이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많이 아팠어요. 이제 착한 아빠가 될 거예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그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기회 하나 정도는 줘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태준이는 그 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은별이를 만났어요. 돈도 가져왔어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이래요. 어머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은별이 간식비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받기 싫었지만 은별이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태준이는 계속 찾아와서 은별이를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최 변호사님이 써준 편지를 가져왔어요. 태준이가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금 놀랐어요. 태준이가 정말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은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태준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은별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 진짜 같았어요. 다행히 은별이는 큰 문제 없이 회복했어요. 태준이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별이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뻔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태준이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치킨집과 무료 진료소를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재혼한 아내와는 이혼했고 그 집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잃은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태준이가 더 인간답게 보였어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태준이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미라를 죽게 하고 은별이를 협박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증오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게 은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은별이는 지금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커서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처럼 나쁜 의사 말고 환자들을 진짜 사랑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은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저도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은별이가 건강해졌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태준이처럼 나쁜 사람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